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11월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바로 다음 주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썸머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보다 이제 1시간씩 딜레이가 되니까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센스 있게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밑에도 적어 놓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역시 전체적인 헤드라인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핵심 물가 지수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같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쌍십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광군제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우리가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그거죠. 저희가 이 FOMC 회의 직전에 기대했던 긴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아마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다만 그 전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FOMC 회의 이후의 관전 포인트,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이거는 11월 FOMC 회의 성명서예요.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 성명서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이 긴축과 관련한, 즉 긴축이 속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여기에 명시를 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목표 범위의 향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통화 정책에 누적된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이 통화 정책의 경제 활동이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나 금융 발전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성명서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실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국채금리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지난 1일 날 발표된 구인 건수, 졸츠 관련한 보고서가 좀 세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시점이 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보시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how라고 하는 걸 3번이나 외쳤어요. how.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how 3번을 외쳤느냐라고 보시면은 인상 속도, 이걸 이제 fast라고 했거든요. 이 인상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높게, 이 기준금리가 얼마나 높게 형성이 될 것인지 부분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가중치를 둔 거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 이제 속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이제 앞으로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얼마나 높게 기준금리가 만들어질 거냐, 또는 얼마나 그 높게 형성된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얘기했던 건 뭐냐면 9월 회의 당시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장이 프라이싱했던 금리가 4.75%의 타겟 레이트였는데 이제 이것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제가 이거 지난주 지금 저희 한 2,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였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서머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금리의 움직임과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거는 과소 긴축보다는 과잉 긴축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걸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긴축을 멈추는 거, 그리고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게 피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에서 이렇게 인하하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시기상조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바로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러 차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오르고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오르고 최근에도 보면은 금리가 빠지면서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올해 계속 보였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의 이후에 저는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 이후에 증시가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젯밤 회의 이후에 보면 이 지금 미국의 2년물 시중금리가 4.7%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더 이상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는 말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뭔가 이전까지는 좀 희미했던 것들이 좀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금리 상승의 버퍼라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시중 금리라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보면 일단 이제 올해는 12월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회의 때 보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4%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반반이에요. 12월 회의에서 70bp 올린, 75bp 올리냐, 50bp 올리냐 거의 지금 뭐 반반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더 무게축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bp 인상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의 경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4.5 갔다가 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에도 보면 내년 2월 달에 열리는 것들도 보면 5%에 대한 가능성 또는 뭐 4.75% 그러니까 뭐 25bp 올리는 거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고요. 이제 내년 3월 달에 없던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좀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5%를 상회하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회의 이후에 바뀐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다수는 내년 3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기준금리 레벨이 5%에서 5.25%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에 0에서 0.25%였어요. 현재 4%니까 무려 3.7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올려봐야 1에서 1.25%포인트 정도 남았다라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이렇게 올라왔던, 인상을 했던 폭에 대한 충격보다 좀 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됐느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원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었다가 11월 FOMC 회의 직전에 약간 낮아지는 분위기였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가 심리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요 상단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들이 바뀌었다라는 정도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종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시중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거 사례, 그러니까 비슷한 과거 사례였던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 긴축 사이클에서 유지가 됐었던 5% 레벨의 금리 수준일 때 당시 2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땠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최근에 보면 2년물 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4.63%였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4%였어요. 근데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간밤에 올라왔죠. 벌써 이 4%, 4.7%까지 올라왔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4.1%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2년물 정도는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4.7에서 4.9% 정도에서 약간 우리가 피크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의 시장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향후 증시가 버텨주느냐, 버텨주지 못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이 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실제 이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달 랠리가 펼쳐지던 흐름, 그리고 최근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금리는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6%까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전 저점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까지 올라왔던 것보다 앞으로 올릴 폭 자체가 뭐 적기도 하지만 실제 그 영향력 자체는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저점 테스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2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4.7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혹시나 더 올라가더라도 보아 4.9가 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서 증시가 버텨주는 모습이 견고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신뢰치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긴축 에피소드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3.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의 이 페이스는 실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이 됐었던 이 긴축의 폭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이것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건 뭐냐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고용과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즉 향후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이번 1일 날 발표된 미국의 9월 채용 공고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저달 대비 또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이렇게 급감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직자 앞에 놓여 있는 일자리가 1인당 1.9개예요. 그러니까 2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여전히 고용시장은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고용시장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게 물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물가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이 서비스 물가와 관련한 부분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해 인플레를 주도했던 게 결국에는 이 상품 물가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품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 서비스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반된 모습에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엔 이 서비스 물가의 둔화 움직임이 꽤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예정된 이제 연말 소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올해는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작년과 올해 달라진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연말 소비 기대감 낮추면 우리 그냥 속 빨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올해는 UX,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연말 소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널별로 한번 비중을 좀 나눠보면 온라인은 작년 대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프라인은 작년 대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실제 쇼핑, 오프라인 쇼핑 이런 부분 쪽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쇼핑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매달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있어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특히 이 백화점 매출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화점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UX를 하고 있는 분야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서부 항만의 물동량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소매품 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만큼 점프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거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중간선거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뭐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1, 35석을 투표하게 되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435석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상원과 하원 전부 다 일단은 공화당 우위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정말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런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미국 역사, 선거 역사를 한번 되돌아서 보면 이랬던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실제 이건 이제 역사 속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는 30석에 가까운 하원 의석수를 잃은 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고요. 이 대통령의 정당이 파란색이면은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면은 공화당입니다.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 의석수를 잃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여력, 동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특히 주식시장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이 의회가 대통령과 다른 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회 구성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성과를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 대통령일 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더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퍼포먼스가. 근데 다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16%의 퍼포먼스를 냈었고, 뭐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또는 뭐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뭐 이랬을 때, 약간 이제 분열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분열이라고 쓸 수 없어서 그냥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때는 이제 13%가 넘게 나타났다. 공화당 대통령이었을 때도 보면 실제 상원과 하원 각각 다수당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서, 중간선거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 더 이상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는 말자. 어떻게 보면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시장을 약간 흔드는 요인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리가 분명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확인을 해드렸고, 그러면 증시가 버텨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의 움직임과 같이 달러의 움직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금리는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달러는 최근에 뭐 114에서 115까지 갔다가 지금은 111에서 112,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지, 또는 이게 피크를 찍고 둔화가 되는지의 여부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지표가 중요하다. 뭐 고용과 물가, 특히 물가 측면에서는 이 서비스 물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까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예요. 일단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사적으로는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의 정당이 달랐을 때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우수했더라라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되게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은데요. 다음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